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주말에 미세먼지가 좀 심해서 다들 그 힘드시지 않았을까 걱정되고 있고요. 참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환자가 급증해서 여러분들도 건강이 어떠실지 참 궁금하네요. 모쪼록 될 수 있으면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한 학기가 다 지나가거든요. 지금 저희가 2주 정도 남았죠. 앞으로 이 강의 빼고 2주 정도인데 그 2주의 마지막은 기말고사니까 한 주 정도 남았는데 그 한 주는 제 생각은 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수업을 올리지는 않을 거고, 음, 그냥 동영상, 참고 동영상 정도 하나 올리고, 음,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네요. 만약에 요번 수업을 듣고 거기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찬성을 한 번씩 다 쳐주시면 제가 그런 쪽으로 수업을 잡도록 할게요. 근데 뭐 아니다 나는 좀 더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우리는 어쨌든 다수결이니까 일단 확인해 보고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배웠던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배웠죠? 도시개발 관련 기법을 배웠죠. PUD. PUD의 개념 및 정의. 용도지역제와 획지 분할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종래 택지 개발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 오픈 스페이스 확보라던가 이런 게 좀 힘들어지는 제도를 어떻게 하면 바꿔볼까에 대한 그 것에서 출발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지구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보는 그 지구 특성에 맞는 설계의 기준을 개발자와 개발 과정을 관장하는 당국자 협상을 통해서 융통성 있게 이제 정책을 책정 허용함으로써 공식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과 개발자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SH공사나 LH공사가 와가지고 가치 사업의 진행을 도와줌으로써 어, 민간 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비율을 향상시키고 대신 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개발업자들이죠. 개발업자들은 조금씩 용적 비율 향상이나 이게 빨리 사업 승인과 이런 것들 제도적인 측면을 빨리빨리 해주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어쨌든 아파트가 우리가 가지는 주거의 질이라는 게 생각보다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재산의 한 70에서 작게는 70, 그다음에 많게는 뭐 90% 이상 차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손해 본다는 생각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 아파트 가격이 하락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타협이 잘 우리나라에선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지역 및 택지 분할 규제 등 통합한 수법으로 중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PUD 계획이라는 거를 아마 따로 두지는 않을 거예요. 산업단지, 연구단지, 업무단지, 쇼핑센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높은 세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PUD의 발전 영역, 요거는 그냥 우리나라 지구단위 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 내 특별 설계지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죠. 정확하게 PUD라고 계획된 건 없을 거예요, 아마. 도시개발 사업, 도시정비 사업 등에 적용되고, 우리나라의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립되었던 주거 도시 설계는 PUD와 매우 유사하다. 왜? 거기 보면 녹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지의 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 그 공공용지를 좀 많이 내놔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토지는 우리는 전부 매입해 가지고 LH공사에서 전부 돈을 주고 매입한 다음에 뭐 이렇게 싹 토지 정리를 해 가지고 건설업자들에게 팔아서 거기서 집을 져 가지고 그걸 분양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어 뭐 어쨌든 정부나 이 지자체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이 많이 행사될 수뿐이 없었죠. 공공기관이 많이 그 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심의 기준, 밀도, 이제 밀도 전이 보너스제 뭐 이런 거는 용적률이죠. 용적률 보너스제를 어떻게 줄 거냐. 그다음에 환경 요소를 고려한 설계, 지형 수계 수목, 자연환경들 보전, 보전 지형 내지의 적절한 활용. 어, 예를 들면 뭐 일기 신도심 분당 같은 경우도 보면 가운데 중앙공원이라고 크게 공원이 하나 있죠. 토종 이지암 선생의 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그쪽이 그 이지암의 후손들의 그 종산이었거든요. 무덤도 많고 이랬었는데 그걸 개발하면서 토종 이지암 묘랑 그 부분만 공원화 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를 이제 다 사들이면서 거기가 이제 중앙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내주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아마 사당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 토종 이지암 선생의 종갓집에서 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해 그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그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가장 중요시되는 기존 중의 항목이죠. 그 다음에 PUD 지구의 규모 뭐 PUD의 장점은 다양한 기법 설계를 활용이 가능하다니까 규모가 커야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고 도심 재개발 같은 소규모 택지에서도 PUD 효과를 이제 그 가지고 오면 뭐 이제 뭐 불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아까 그런 거예요. 도심 내 재개발을 할 때
SH공사나 LH공사가 같이 들어와서 사업 진행을 하면서 뭐그 임대 아파트 비율을 높인다거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용적률 상승이나 나머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PUD의 심의 기준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일단 교통 처리, 그 다음에 조례에서는 교통을 크게 내부 도로와 외부 도로로 구분해서 그 체계를 상세하게 규정 짓는 거죠. 내부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문제는 안 되지만 그 내부 도로와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둬야 돼요. 진입 구간은 그래서 좀 길게, 그 아파트 단지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좀 여유를 둬서 차량이 많이 나와도 좀 여유 있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주차는 주택과 주차장 간의 허용 거리. 만약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연립을 그 도시 재생의 편의에서 뭔가 조금 용적률을 향상시켜 가지고 전세 물량을 공급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허용 범위 안에, 그러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허가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선거리 뭐 1km면 1km, 2km면 2km 내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주차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어쨌든 그 집에서 뭐 월 얼마씩을 그 주차장에 납부하거나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이런 게 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경차 이외에는 이 주차장 계약서가 없으면 차량 취득이 안 되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아마 그 경차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비용에 관한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 적용과 차폐 시설, 그다음에 PUD 경계부는 셋백, 전축, 구축, 마당 크기, 완충 지역에 차폐를 설치하고 일정 구역에서는 일정 용도를 금지하는 게죠. 셋백, 건축선 뒤로 몇 메타 이상을 물러나서 건축선을 다시 지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고, 어,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뭐 용적률을 한 100%에서 150%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게끔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셋백을 하면 그 앞에 주차 라인을 그려가지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건물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뭐 그러한 것들이 약간 부족한 느낌은 있어요. 생각의 역발상? 쉽게 예를 들게요. 어, 1층을 카페로 두면서 차량을 4대나 5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카페 운영을 한다 치죠. 그러면 차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차를 마시는 손님들은 커피가 아무리 비싸도 10,000원 이상 하기는 힘들죠. 호텔이 아닌 이상. 그래서 뭐
커피를 판다. 한 테이블에 뭐 8,000원 잡고 기다리는 손님과 이 손님이 두 잔. 그럼 16,000원이에요. 16,000원이면 4대 정도를 하면 어쨌든 테이블 4개를 차지하게끔 되는 것이죠. 근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여기를 그냥 오픈 스페이스로 두고 차를 마시면서 뭐 그 앞에는 일정 부분 조경이나 이렇게 좀 예쁘게 꾸며 놓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사진 찍으러도 오고 차를 마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이제 겹쳐놨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이득인가를 생각해 보면 1층에 카페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후자가 더 이득일 거예요. 하지만 이 그 앞에 주차 라인을 꺼서 주차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건물주의 수입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월주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카페 운영에도 방해가 좀 되고 뭐 입구는 어차피 이렇게 벌려놓기는 하겠지만 좀 차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커피숍 앞을 딱 봤는데 차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을까요? 아마 좀 그러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사람의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PUD 방식의 문제점은 평범한 고밀도 단지를 형성할 우려가 있었고,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에 유용한 수단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단지의 환경이 보장된다는 건 아니었죠. 왜? 아까처럼 단지 내에 여러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지만 개발상에서 그 이유들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 과정이 일방적이라 비난받을 수 있으므로 공개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 사람은 개발업자와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둘이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이 많겠죠. 하지만 공청회 같은 부분은 1회에서 2회 정도를 하겠지만 공청회를 만약에 낮에 하거나 일반 시간대에 한다 그러면 아마 오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적을 거예요.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협상되었다 그러면 니네는 공개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한테 협의를 거치지 않았어. 그러고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되게 높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고용의 기회를 갖추지 못한 채 다량의 인구를 입주시킬 수가 있죠. 아까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찌 됐던 간에 한 지역 안에서 뭐 일단 만들어진 지역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상업시설이나 이런 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다 구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었는데 요게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PUD 방식을 썼을 때 뭐 고밀도로 올라갔다 치면 그 주변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드물겠죠. 왜?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자족도시나 이런 거를 갖추기보다는 배드타운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PUD의 제안, 심사, 협상, 공청회 등의 시행 과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 여러분도 이 협상이라는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가끔씩 이렇게 강제로 밀어붙이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길을 한 15m에서 20m 정도
건물을 셋백하고 그 도로를 확장을 시키는데 30년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그 거기 있는 구성원들과 협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뭐 개발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면 그것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뭐 어차피 그 기술직 공무원도 주기적으로 돌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뭐 처음부터 잘 맞아서 어느 정도 빨리빨리 협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마 보통 개발 사업은 5년 정도 잡고 있지만 이거는 한 10년이 걸려도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SH공사나 LH공사에서 참여를 하고 이런 그 단지 개발업자들 주택조합이죠. 그거과 이렇게 합작을 해서 지금 뭐 수도권에 그 이러한 아파트 물량을 공급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공적으로 니네 우리는 이걸 되게 빨리 협의를 해줄 테니까 니네에서 많은 것들을 더 내놔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에 개인의 재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아마 사람들이 그 협상에 임하지는 않을 거예요. 강남 같은데 뭐 반포 같은 경우는 땅 한 평 아파트 한 평 개발이 1억이면 나중에 프리미엄 붙어서 팔면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뭐 한 30%에서 40%를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천천히 개발해서 우리 강남이니까 어차피 천천히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좀 더 이득이 나는 게 좋겠죠. 그 주택 조합에서는 그럴 수뿐이 없죠. 왜? 본인의 사유재산에 이익이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개인 자산의 뭐 70에서 80% 많게는 90%까지 차지하니까 되게 이 집에 대한 가치관이 좀 많이 틀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뭐였죠? 사도, 이제 프라이빗 스트릿에 많은 오픈 스페이스,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의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겠죠. 여러분들이 어린이 공원 하나를 우리가 1년 동안 유지 보수하고 그 유지를 하려 그러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가로수 관리비 들어가죠. 전기세 들어가죠. 거기 기타 시설 유지비 들어가죠.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그 수도세, 전기세, 그 다음에 뭐 기타 물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죠. 뭐 낙엽이 있으면 낙엽도 쓸어줘야 되고 이러한 비용들이 그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늘린다고 또 너무 우리가 환경이 좋아요 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장내 주민 협의회가 이제 역할이 불확실한 장내 주민 협의회 그 불확실한 그러니까 주민 협의회들 중에 처음에는 뭐 이끌어가고 여기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과 계약을 하겠지만 이게 어찌 됐던 간에 영속적으로 이게 같은 기업하고 만약에
계약을 맺게 되면 비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은 업체에 못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전문 관리 용역 업체가 공동 오픈 스페이스를 이제 유지 관리할 경우 주민 협의회하고 이렇게 좀 마찰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장실이나 화장실 옆에 있는 공원들을 밤 늦게까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 우리가 돈을 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 거기서는 야간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 시설을 계속 관리하려 그러면 야간에 사람을 더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뭐 공원이나 이런 것을 쓰는 건 상관없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걸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어, 우리가 몇 시 이후에는 여기를 통행 금지시키고 차단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관리, 주민 협의회와 이렇게 좀 마찰이 겪게 되겠죠. 그것은 뭐 그 관리사무소가 있는 건물에서 보통 독서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것들, 헬스클럽 이런 것들이랑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PUD 지구 내 오픈 스페이스를 공공에 개방하기 꺼려서 원래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데 보면 역과 가까이 연결돼서 뭐 다른 단지 내 사람들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가는 것을 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출퇴근 시간 이후에 문을 잠궈버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분들은 약간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단지가 허가를 받을 때는 그런 공공도로까지 사용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이제 시나 군에서 이게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잠그는 것들은 잘못이죠. 근데 음, 뭐 그런 데 있죠. 좀 지대가 높아서 옥외승강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해주는데 옆에 물론 계단은 있어요. 그거는 뭐 그 아파트 키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터치를 해야지만 문이 열린다거나 그런 건 가능해요. 왜? 우리가 그것까지 돈이 들어가는 것까지 뭐라고 우리가 그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싫을 수가 있어요. 대신 우리는 그 옆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까지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프로젝트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면 합의 과정의 뚜렷한 개념이나 개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이제 평범한 계획이 될 우려가 크다. 이거는 아시죠? 사공이 많으면 산이 어디로 간다? 아니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뭐 이거는 그 환경 친화적인 뭔가를 만들겠다 이러고선 탁 했는데 뭐 건축 전문가 뭐 이 전문가 이 전문가 막 하면서 컨설팅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성을 좀 더 내기 위해서는 뭐 이 관리 비용이나 미래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녹지를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비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답을 물어봤을 때 아마 주민협의회 쪽에서는 그러면 녹지를 아마 줄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세웠던 계획과는 조금 이제 별개의 단지로 변형될 우려가 있어요. 자, PUD 방식의 가능성. 법적으로 융통성으로 창의적인 설계 유도 및 개발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다. 라고는 하지만
개발의 경제성이 높아지면 융통성이 좀 줄어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공동 오픈 스페이스 확보, 자연 환경의 보전, 레크레이션 공간 확보가 용이하다.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우리 그 지역개발학과에서는 봐야 되는 이런 메인적인 점이 아닌가. 그 다음에 주택 형식 디자인 융통성이 많고 클러스터로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다. 클러스팅에 대한 개발 비용이 절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충분한 규모 이상의 경우 혼합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상업 및 공공시설의 유치가 가능하다. 여기서 봤을 때 요 클러스팅에 대한 개발 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다. 어,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단지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묶여 있을 때, 이 집들을 각각 개별로 어떻게 개성 있게 만드냐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타운하우스 같이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설계 방식을 쭉 이어서 지을 수도 있고, 여기는 다른 양식을 지을 수도 있고, 여기도 또 다른 양식 이렇게 지을 수가 있죠. 여기는 삼각형, 여기는 뭐 이런 마름 목골, 뭐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인 설계 코스트가 좀 낮아지지만 주택 형식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고, 승인 과정에서 지자체 관리 능력이 강화된다. PUD 방식을 하겠다 그러면 지자체 능력이 좀 관리 능력이 강화되죠. 아, 내가 여기에 이런 시설을 좀 더 넣고 싶은데 니네가 좀 넣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PUD 개발 방식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 다. 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그러한 것들을 넣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를 넣자 그러면 조금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찌 됐던 간에 좀 잘 안 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공청회, 조건부 승인, 영향평가, 마스터 플랜, 배치 계획 등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개발권 양도제란 무엇이었죠? 도시의 성장관리 수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제도였죠. 그 다음에 지역 지구제만으로 도시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 용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제한된 권리만큼 개발권 양도를 통해 보상하는 제도. 1916년 뉴욕시에 최초로 등장하였고요. 1947년에 영국의 도시 및 지역법에 의해서 한 번 더 이 사용에 대한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61년에 로이드에 의해 처음 개념화된 것으로 토지 이용 규제, 개발 촉진, 보상, 공공 녹지 확보, 역사적 건물의 보존에 의한 종합적 정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한 개발 제한, 역사적인 랜드마크 보호, 공개 공지와 농지 보정, 가파른 경사, 범람 지역, 그 다음에 불이 나기 쉬운 지역과 그 밖의 위험한 지역의 개발을 금지하거나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게 도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죠. 자, 뭐
대충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다시 그릴게요. 자, 이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도 건물이 하나 있죠. 자, 이 두 가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뭐, 특이하게 고딕 양식으로 만든 건물이에요. 그래서 시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지역이 이 지역 전체가 재개발되면서 용적률이 뭐 한 200%가 올랐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200%면 이제 2배 이상의 건물로 다시 지을 거 아닙니까? 다시 건물을 올리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겠지만 음, 예를 들어서 2배로 이렇게 올렸다 칩시다. 요만큼을 더 올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건물은 뭐 고딕 양식으로 시문화재로 지정됐으면 얘는 건물을 못 올리겠죠. 그럼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 이 위에 요만큼의 개발권을 인정을 해주고 이거와 요만큼의 개발권을 인정해주고 이거를 인근의 주변 지역에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걸 안 짓는 대신에 요만큼의 개발권을 팔아서 여기다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권을 판다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없는 개념이고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 번씩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음, 그 용적률에 관한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 문화재나 뭐 이런 것들, 랜드마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그래 니네 그만큼의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딴 데다 팔아도 돼. 양도권을 하는 거예요. 제도의 특징과 효과. 공공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지역의 공동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역사적 건물은 건물에 특별히 뭐 세금 면제나 이런 건 해주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돈을 더 안 주면서 너 계속 보존해 이거는 좀 사유재산 침해가 심한데 그 권리를 팔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아, 이거를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 건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대신 뭐 따로 돈을 안 주지만 이 사람은 이 개발권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 자체는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역 그 문화재로 등록된 거기 때문에 세금 면제랑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발권 매입을 통해 고밀 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옆에 건물 얘기죠. 2층뿐이 못 짓는데 그 옆에 개발권을 사서 3층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고, 지역 유도 개발의 과밀이나 혼잡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팔아서 이렇게 건물을 어느 정도 더 높게 올릴 수 있지만, 이런 게 좀 많다 싶으면 어느 한 곳에서는 그걸 몽창 사가지고 왕창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나중에 그 공사를 하면, 롯데월드를 공사를 하면서 석촌호수가 이제 그 물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랬죠. 어떤 면에서 그런 지방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고밀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제재를 둬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집안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이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게 한계고요. 평가 및 시사점. 보상가격 산정에 있어서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우리가 정부에서 문화재를 지키면서 보존을 해주지만 그게 막 아주 조선시대 이런 거 말고 근대 건축들 있잖아요. 뭐 일제시대에 일본 시대에 남아있던 건축 양식이나 그 다음에 근대 들어서 뭐 고딕 양식으로 지었던 거, 이런 양식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근대에 대한 문화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특수하게 뭐 일본이 집단적으로 살았던 지역인데, 그 지역의 일부에 있는 뭐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를 알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남겨두면서 도시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고민,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래요. 이제 근대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아쉬움이 남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개발권 양도제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 시장 가격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때는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다 개발을 했던 것이죠.
개발 규제에 실질적인 영속성을 제공한다. 이 사람들이 어찌 됐던 간에 계속 자기 사회 재산권을 침해를 당하면 헌법소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찾으려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재산권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게 해줄 것이냐, 그걸 나라가 전부 다 돈으로 보상해 줄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100% 그걸 돈으로 보상해 주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거예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영속성을 니네가 지키면 우리는 이러한 개발권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니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도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뭐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보상 비용이 과다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시행에 많은 준비와 기획이 요구된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 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 그랬죠. 어, 시장을 통해서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항상 좀 더 이제 규제를 당한 사람들은 시장보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뭐 질보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이제 개발권을 조금씩 팔 수 있는, 그래서 어, 그 개발권을 나눠서 파는 것도 이제 제한을 둘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의 비율, 어떤 식의 그 판매, 개발권을 양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그 법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발권 거래 시장 조성은 개발권 양도제의 성패에 좌우하는 관건이고요.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시행의 번잡성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후지성. 이 그래요. 우리 개발권이라는 거를 금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상품의 가치로 인정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일단 물질이 있어야 그거는 시행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계정책. 연계정책의 도시 내부의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도심 재개발의 새로운 유형. 현재 논의가 부족한 도심 재개발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수법. 근데 이거 잘 안 되죠. 같은 단지 내에서도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거를 거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뭐 등장 배경에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로 대두된 세계화, 기성 시가지 및 도심의 재활성화, 뭐 이런 거, 도심 재개발의 부정적 측면을 없애기 위해서, 그다음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공공성을 많이 요하고 있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이 아마도 잘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재원을 찾아 연계정책을 채택. 그 다음에 1981년 샌프란시스코를 필두로 하여 90년경까지 10개 도시에서 시행했고요. 일본의 사사키 도심의 빌딩 건축과 주택 건설을 연결시켜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을 촉진하려는 시도 개발 유형이죠. 에드워드와 밀러는 시 당국에 신규 상업적 개발을 허가해주는 대신에 개발업자에게 주택, 고용기회, 보육시설, 교통시설을 건축을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죠. 그 서울시 중구도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 DDP 센터나 이쪽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거기 예전에 패션타운을 되게 많이 졌어요. 지금 두타, 밀리오레, 뭐
디자인 21, 굿모닝 시티 맞은편에 뭐 이렇게 쫙 지면서 더 많은 건물들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내준 거죠. 그러면서 아 이제 그 분양이 안 되고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중구에서 그 건물들을 인구에 인수해서 그 당시에는 요커들이라 그러죠. 중국에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호텔을 건축 이제 허가를 내줬어요. 그 시설물들을 상업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이제 허가를 내주면서 개조를 하는 대신에 그 호텔의 일부 그 일하는 사람들을 중구에 있는 사람들을 써라 이렇게 된 거죠. 뭐 세탁, 청소, 뭐 주차, 뭐 이렇게 간단한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중구에 있는 사람들을 쓰게 하면 이제 개발을 하게끔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개발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뉴요커가 안 오면서 그것도 지금 또 문제가 돼서 많이 비어 있는 상태로 가죠. 도시 성장에 있어서 역기능의 완화기에 대규모 상업지구 개발업자의 일정한 고용, 시설, 서비스를 제공케 하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부가금을 지불하는 요구하는 개발 유형. 이게 아마 그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다음에 ULI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금의 여유 있는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으로 이전을 강제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는 개발 유형. 이제 뭐 다양하게 연계를 시키는 거죠. 뭐 어떤 면에서는 직업적인 면,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하려는 것처럼 뭐 반포나 이런데 니네 개발 허가를 용적률 니네가 어느 정도까지 올려줄 테니까 그 임대주택을 몇 프로 이상 줘라 이런 것들. 평가 부담금을 지불하는 개발업자 측에서는 불만과 비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도시 회귀를 위한 도심 재개발과 이제 그것이 미치는 역기능의 관계를 분명하게 저울질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고, 연계 개발의 대상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 중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 그 범위를 도심에만 국한시킬까 아니면 도시 내부에 광범위하게 적용시킬까는 이것을 어떻게 배합하는가는 연계 정책의 쟁점이죠. 개발 부담금의 산출 근거가 좀 모호하죠. 연계 쟁점에 있어서 업무와 상업시설과 저렴한 주택을 연계,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UCT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이제 그 유무선 네트워크로 매끄러운 통합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전자상 위치와 물리적 좌표를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측정시켜서 모든 거를 그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대량 이것이 되기 위해서 통신 기술이 지금까지는 거의 문제였어요. 유선 통신이 아니면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감당해낼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접목되어 공간과 사물, 도시 공간 요소들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리적 공간과 전자 공간의 단절과 시간과 물리적 거리가 극복된 도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여기서 유선 네트워크는 가능했지만 무선
네트워크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G가 도입이 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 내에 송신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무선, 그러니까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테슬라 미국이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고 치지만 아마 상용화되기는 좀 되게 힘들 거예요. 미국같이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마 이런 것들이 UCT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빨리 상용화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일단 나라가 작고 그 SOC망이라 그러죠. 뭐 도로망이나 철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제가 유학을 2000년도에 갔거든요. 2000년도에 갔는데 맨 처음에 미국에 갔다가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100메가 정도를 쓸 수 있는 그 인터넷 유선망을 깔고 있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당시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되게 아직은 안 된다 그러는 전화망을 연결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쓰는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유리 섬유를 통해 가지고 광통신망이라 그러는 게 들어온 게 일본에서 제가 박사 2년 차, 아마 박사 들어가서니까 제가 한 2007년 이 정도의 광통신 케이블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UCT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활용될 확률이 제일 높은 나라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유비쿼터스 기술이 총체적으로 녹아드는 도시 공간으로 구성된 도시 구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뭐 시티의 등장, 패러다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로서 대두, 음, 뭐 미래 같이 이렇게 뭐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던가 뭔가를 놓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이제 점점 상용화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날아다니는 자동차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인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의 그 개인 퍼스널 그 교통으로서 이제 막 개발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이게 될까에 대한, 왜 하늘에서 뭔가가 움직인다는 거는 어찌 됐던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와 오토바이 정도 다니는 것들이 하늘에 계속 모든 것들이 다 떠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복잡하겠죠. 그러면 사고 날 확률도 되게 높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서로 조종하면서 안 부딪히게 해주는 기술 또한 통신 기술이에요. 그래서 5G 통신 기술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공간과 도시공간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온치, 뭐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도시, 뭐 기능성, 환경성, 가치성이 고도한 도시라 그러고요. 뭐 점적 요소는 사람, 건물, 뭐 이런 것들, 선적 요소는
유선망, 도로망, 철도망, 상하수도망. 면적 요소로는 시가지, 단지, 특정, 지구, 가구 등. 음,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ArcGIS를 배워보면 거의 이 시스템으로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비물리적 요소는 콘텐츠, 기술, 인터페이스, 친환경적 도시. 그 도시통합센터에서 환경오염이나 시스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지능화된 스마트 도시, 전자택을 이용해서 원격 모니터링,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제어, 그 다음에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 지능형 교통체계,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 네트워크는 도시 물류 이동 체계, 퀵서비스, 콜택시 뭐 이런 것들과 그 고아원, 양로원, 독거노인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독거노인이 어디서 무슨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지만 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 집안에 있던 핸드폰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노인이 쓰러진 걸 체크가 됐다. 그럼 바로 서비스를 연결해서 119를 그쪽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산된 민원행정 서비스 및 지역 포털을 통합하여서 통합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홈 네트워크 복합 기능 도시,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죠. 개발 평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현실성이 불분명, 그 다음에 뭐 시민들의 수요와 연결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상적인 정보가 아닌 전산된 도시 건설 단계고, 실현 가능한 도시 시설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안을 해야 되겠죠. 우리들은 기술 수준과 서비스 유형 기준을 설정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표준화해야 되고, 법과 제도의 분야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UCT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안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이 아니라 EPS 전자기 폭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터트림으로써 통합화되어 있지만 한 번에 모든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전에 그 KT 광통신 케이블이 불나면서 그쪽에서 뭐 한쪽 지역이 전부 다 이 그 밥을 먹었는데 카드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막 통신도 안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통신망이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그 한 지역이나 도시 자체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모든 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물리적인 폭탄뿐만이 아니라 해킹을 당했을 때도 답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계획의 패러다임, UCT 개발의 최우선으로 방향, 이건 색다른 거니까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 이거고, 시민 생활 중심의 UCT 제안, 뭐 이런 게 있었고. 자, 이제 도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라 그랬던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제 도시 마케팅을 알기 전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마케팅이란 시장에서 돈이 잘 흐르게 하는, 시장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개념이고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만족스러운 교환을 조장하고 촉진함으로써 이제 목적하는 개인적, 조직적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이죠. 마케팅 학회에서는 개인적이나 조직적인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교환을 창출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리, 가격 결정, 촉진 및 유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프리덕트는 1973년에 소비자를 잘 이해하여 상품 서비스가 그들의 욕구를 적절히 만족시킴으로써 자발적 구매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 마케팅 전략의 기본 수립 틀. 시장을 세분화해서 다양한 욕구와 행동적 특징을 가진 소비자들의 동질적 집단을 나누는 것이고요. 표적 시장의 전 이제 표적 시장 전성을 하는 것이죠. 집중 공략할 시장을 결정하는 것이죠. 제품의 포지셔닝이 선정된 표적 지향. 기업이 제안하는 제품 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인식시켜 시장이 자사의 제품의 특정한 위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볼게요. 자, 정부 정책 24번째 이 주택 공급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조금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이 심리겠죠.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이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이거를 믿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은 움직일 건데, 만약에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조간신문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세 대책,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 과연 효과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이 54.1%가 정부 이번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것이다. 단 39.4%의 국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요 이야기 우리 또 박수현 전 대변인께 여쭐 수밖에 없는데, 정부 정책이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갖고 있다면 그 정책은 적어도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했고 부동산 TF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주 내용 있게 이 정책을 들여다보고 보려고 현상을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돌직구쇼에 나오면서 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하고 통화를 쭉 한 30분 하면서 미리 취재하고 오셨군요. 왔는데 결론적으로 물어봤어요. 도대체 지금 정부가 더 할 대책이 있냐 물어봤더니 더 이상 선택할 정책적 수단은 없다. 할 거 다 했다는 이야기죠.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시고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대로 국민 불안은 지금 굉장히 커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인데, 신뢰가 이제 무너진 것이죠. 지금 대책에 효과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39.4%의 지지는 대체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나오는 약 40% 초반대와 비슷하거나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렇군요. 그 층만 효과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가 이제 지금 불신에 있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저것도 굉장히 높게 나온 수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우리 김병민 의원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하다. 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재명 기자님 아까 말씀 중에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만 정확히 하게 된다면 그런 제도 도입할 만하다 이런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은 지금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재개발, 재건축도 이미 질 좋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려는 그런 공급 대책보다는 이미 상당히 상향되어 있는 굉장히 부자 아파트라는 개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집권당 소속으로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권 내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정책적 수단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정부로서는 다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이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 폭탄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 수단을 거의 다 동원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시장에 안정적으로 좀 연착륙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보완 대책도 과감하게 도입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여권 인사들을 향해서도 자, 이 뉴스를 잠깐 제가 틀어서 보여드렸는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책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도시 개발,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전체라는 게 마케팅과 되게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호텔을 개조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 이것도 좀 이제 수요가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입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아주 좀 대신 되게 저렴하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해가지고 그 이렇게 좀 좋은 입지에 있던 데를 해서 줬더니 이제 임대 전세가 아니라 그 임대죠. 임대 그 월세 개념으로 해서 임대주택처럼 줬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한 34만 원? 34만 원에 뭐 관리비 따로 뭐 한 10만 원 이렇게 나가면 거의 이제 우리가 강남 기준으로 했을 땐 싸지만 강북에 있는 쪽을 그때 아마 호텔을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을 때 문제가 뭐였냐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뭐 한 달에 한 40만원, 50만원 주고 이것들을 과연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우리가 고시텔이라 그러는 데 있잖아요. 고시텔. 고시텔 좀 비싼 데 가보면 개인 화장실 있고, 고시원이 아니라 고시텔이에요. 개인 화장실 있고, 샤워 시설 있고, 뭐, 이제 간단하게 잘 수 있는 거, 공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월 한 40에서 50 받죠. 그러면 거기보다는 시설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시텔은 밥도 줘요. 뭐 이거저거 따지다 보면 차라리 그런 데로 가게끔 돼 있어요. 싼 거를 찾는 사람들은. 왜? 같은 비용을 내고 이제 그 식사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반찬을 어느 정도 갖다 놓기만 하면 밥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곳들이 꽤 많잖아요. 고시원은. 그리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운동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거의 뭐 고시텔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국가에서 이용하는데 거기보다 이제 뭔가가 하나 더 빠지는 거죠.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장을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소비자들이 거길 들어갈 것이냐,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내놓은 전세 빌라 전세 주택도 마찬가지. 집은 잘 져 있죠. 하지만 이제 신혼집을 꾸밈에 있어서 봅시다. 보통
보통 이제 남녀 둘 다 같이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전처럼 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 나가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둘 다 나가서 일을 하는 구조가 많겠죠. 그렇다면 서로 위치가 반반 정도 될 수 있는 위치를 되게 선호를 할 거예요. 역세권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그런 곳들을 본다 그러면 지하철이 여러 군데서 올 수 있는 부딪히는 이렇게 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겠죠. 신도림. 그 다음에 어디? 그 저기 4호선하고 그 연결되는 곳 과천 쪽 연결되는 곳 그 무슨 역이죠? 일단 그쪽. 그 다음에 일산에서 들어오는 지역. 근데 일산 쪽은 아마 거기 별로 일자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들어오는 쪽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공항철도 쪽이랑 연결되는 뭐 김포는 너무 멀고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 지역 정도 요런 쪽에다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그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땅에다 져놓고 니네 여기 와서 살아 이거 되게 잘 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전세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뭐 임대주택이지만 그리 싼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따지고 양쪽으로 교통비를 합하면 최소한 뭐 따져볼게요. 한 명이 수원이고 한 명이 서울이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사당 정도의 우리가 뭐 찾겠다. 아니면 뭐 요런 데다 집을 얻겠다 이렇게 따지면 지하철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차를 가져 다님으로써 뭐 주차장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에 있는 빌라 주택에서는 빌라 임대주택이죠. 그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차량의 기름값, 그 다음에 주차비 뭐 이것저것 다 따진다 치면 한 달에 1인당 뭐 최소 안 잡아도 30에서 50은 나갈 거예요. 교통비가. 그럼 그게 100만 원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집값이 아무리 싸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가 없고 100만 원씩 든다 그러면 오히려 사당 쪽에 집을 얻는 게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좀 더 주변에 뭐 큰 마트나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집값을 좀 비싸게 주더라도 사당이나 이쪽이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빌라촌이. 이런 식으로 좀 더 타겟들을 세분화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 가장 커요. 제가 봤을 때 정부 정책은. 왜? 일단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든 이걸 잠재우려고 막 급하게 뭔가를 하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인식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서민들의 생활을 아직 살아보진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솔직히 부동산 쪽은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운동권 학생 출신 때부터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서민의 생활보다는 운동이나 이렇게 혁명적인 활동을 해오신 분들은 그 조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약간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전 때도 그렇고 이게 보시면 우리가
약간 공산주의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많이 공급할 테니까 니넨 이걸 이용해 라는 생각이 좀 팽배하신 것 같아요. 어, 물론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이 되게 많겠죠. 하지만 부동산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정책이 도시계획 쪽도 그렇고. 어, 이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도 마케팅 개념에서 봤을 때 도시 개발, 뭐 도시 재생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타겟층을 정확하게 건드릴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해본 사람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안 해봤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건 되게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엄마, 우리 집에 현금으로 한 우리 집 재산이 얼마예요? 물어보세요. 그럼 뭐 아파트 얼마에 뭐 해서 한 10억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나 뭐 한 몇 억 정도 되겠지. 그럼 엄마, 우리 통장에는 얼마가 있어?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냐? 아마 1억에서 2억을 넘는 서민층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1억도 많아요. 대부분 다 뭐 대출이 아닌 이상은 현금으로 자기 자산을 1억으로 쌓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그만큼 우리가 집에 대한 비중이 재산을 통해서 봤을 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가치 개념은 뭐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러지만 어쨌든 지금에 있는 현실에 있는 개념에서는 재산적인 가치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를 강제로 규제하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반발심도 많아지고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마케팅 전략 수단.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뭐 마케팅 목표 여러 가지 사용되는 전략으로 전술 종합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조정되는 구성이라 그러죠. 자, 상품과 소비자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해야 되는가? 자, 이 정부의 전세 대책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비율이 70이 지금 아파트로 구성된 전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한 10에서 15%, 나머지 플러스는 기타 등으로 봐서 이제 공급을 해야지 맞는 것이겠죠. 임대주택이라도 가격, 상품의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호텔에 있는 그런 만약 임대주택의 비용이라 그러면 서울 시내권이다. 그러면 모든 걸 포함해서 30만 원을 안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0만 원도 비싸요. 왜? 지금 청년주택이라는 것들이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뭐 취준생,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자,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알바를 하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왜? 그래야 자기 공부를 하고 입사 시험 준비를 하고 그래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맥시멈 그 비용에서 30만 원이 넘어가면 거기서 살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것들을 고민을 안 하고 지금 정책을 하니까 그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 정도에 뭐 한 50만 원들을 한 120 정도 번다 칩시다. 알바를 해서 30만 원 그 월세를 내고 나머지 뭐 한 40에서 50 정도를 먹고 쓰는 쪽으로 비용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자기 개발이라던가 뭐 기타 입사 지원을 할 때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여러 가지 옷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들을 해 봐야 되는데 공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해를 안 하고 우리는 이거를 해서 공급을 할게.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매입했으니까 아 니네는 어느 정도 최소 비용은 지불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을 맞춰줄 수 있는 도시 내 작은 좀 호텔이 아니라 뭐 모텔 뭐 좀 더 작은 건물들을 인수를 해서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장소 뭐 청년이나 이쪽은 물론 노량진, 강남 이런 데가 좋겠죠. 왜? 학원가가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 곳 그런 데가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없는 거죠. 지금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워요. 이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러한 디테일하고 세세한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만져줘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뭔가를 계속 내놓다 보니까 완성이 안 된 것들을 내놓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죠. 지금 3년 동안 26번의 정책을 내놨다 그러면 한 달하고 한 20일 평균 20일 정도 만에 정책을 하나씩 내놨다는 건데 그렇게 내놓기보다는 그러니까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의 정책, 이 정책의 반, 한 10개 정도만 내놓더라도 26개면 13개 정도만 내놓더라도 더 기간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상품 가격, 장소, 홍보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개발 사업의 일원이 돼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 내용이 될 거예요. 같은 내용이죠. 이제 뭐 도시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장소 마케팅과의 결합을 해야 되고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한다. 도시 마케팅은 현대 경영학에서 마케팅 정의를 도시라는 공간에 적용시킨 것이죠. 도시 마케팅은 도시, 정부, 도시 내 공적 사적 주체가 목표 시장에 대해서 경쟁 도시보다 효율적이고 도시 상품,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제도, 정치적, 물리적 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 상품, 가격, 유통, 촉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계획 실행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의 정부 정책이 여기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원룸을 우리가 한다. 그럼 아까 같이 청년 정책이다. 그럼 청년이 지금 수입이 평균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나 그 수준에 맞는 월세를 낼 수 있는 가격을 측정하고 거기에 그거보다 만족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자리가 좋아야 돼. 그럼 자리가 좋고 비용이 비싸지만 사람들이 글로 갈까요?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청년주택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지 어쨌든 원룸 그러면 둘이 가서 살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부부가 가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 보면 혼자 보면
이 그 취준생 같은 경우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시텔 개념에 맞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가격에. 근데 그 가격이면 실질적으로는 고시텔이 훨씬 더 위치적으로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가격을 좀 더 낮춰야 되는 게 실질적인 내용이죠. 이 청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원이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이다. 처음 취업을 했어요. 전문대 졸업하고 취업하면 한 170, 180 받을 거고 실수령액이 4년제 졸업하고 취업하면 한 200에서 230, 40 정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240만 원 중에 월세를 어느 정도 내야 이 사람이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가계 여건상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하려 그러면 몇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월세를 내면서 살아서 어떤 방식으로 저축을 했을 때 목돈, 종잣돈이라 그러죠. 그걸 마련해서 좀 더 나은 그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호텔 개조했던 임대 주택이 너무 좋았다. 그럼 그 기억을 안고 조금 더 진행돼 있던 빌라 주택, 빌라 임대 주택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잠재적인 그 사용자가 되는 것이죠. 임대주택에. 그럼 그쪽으로 가서 살아보고 좀 더 돈을 모아가지고 큰 아파트를 사서 나가거나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연속성 있게 이러한 정책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연속성 정책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 그렇게 따지면 맨 처음에 호텔 개념의 청소년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뭐 신혼 부부는 비율을 되게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는 아까 뉴스에서 보셨듯이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면서 개발 이익 환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을 뭐 아까 얘기했던 PU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공급량을 어떤 수준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고민들을 했을 때 우리 시민이라 그러죠. 시민들은 이해가 가고 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집을 가지는 아파트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 있는 거 다 뺏고 임대주택 가서 한 1년만 살아보세요 이러면 살까요? 절대 안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가치관을 바꾼다는 거는 사람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거는 되게 많은 시간과 오랜 노력이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좀 다양화해서 공급하면서 그것을 사용했던 젊은 층들이 임대주택도 괜찮네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졌을 때 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를 던져놓고 그거에 책임지지도 못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도시 마케팅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도시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함축적으로 현상으로 공적, 사적 주체의 기업, 관광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기 위해 도시 이미지를 판매하는 노력들. 자, 구성 요소.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제 공급하는 도시를 소비하는 단위 커뮤니케이션 도시 공간이고요. 고객은 투자기업, 관광 및 방문객, 주민. 단일제가 아니라 집합적 성격의 상품이 가지는 복합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과제를 냈을 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모델링이 유럽이었어요. 우리는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 지방 도시들이 우리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러면서 관광객이 유치를 해서 관광산업으로 어느 정도의 그 공장이나 이런 생산산업을 안 가지고 오더라도 뭐 방문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 사태 같이 이런 것들이 터지면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올스탑이 되면 과연 우리 산업 구조에서 버텨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그러니까 내수라 그러죠. 자족도시. 조금 이게 발음이 안 좋게 되는데 자족도시. 도시 내에서 움직이는 산업의 자족의 기능을 우리는 지금 관광 및 방문객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멈춰졌을 때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거에 맞춰서 도시 마케팅 요소를 가져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의료 도시냐. 어쨌든 뭐 의료나 이런 것들은 항상 뭐 코로나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내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의료적으로 안전한 뭐 지자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세울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한번 겪음으로써 이것이 안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음식 식당들도 이제는 반반으로 나뉘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식당을 열어서 오는 손님 위주로, 단골 손님 위주로 이거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판매 위주,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 위주의 이런 공급 정책을 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의 마케팅과 단골 손님에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배달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타 도시까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서 가져갈 것이냐, 원재료를 뭐 반조리 서비스를 해가지고 붙여서 조리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도시의 주요 요소, 맛집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비대면으로. 그러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요소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손을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께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과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내구재로서의 성격, 역사, 문화, 그리고 공간의 질, 도시 마케팅에서 필수 고려사항, 도시의 자족성, 도시 마케팅,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외부 의존 없이 도시 자체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태원이나 이런 음식점들도 전부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배달 서비스 안 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죠. 저희들 쪽에서는.
충분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에 필요한 많은 서비스를 그 도시 내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고, 고용 자족, 생활 자족, 환경 자족,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의료 자족이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도시의 경쟁력과 도시 마케팅, 도시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 개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 위에 있는 정도를 뭐 가지고 있어야 도시를 홍보를 할 수 있겠죠. 개발을 하고 아이디어 및 차별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다른 도시와 차별돼 해당 도시만의 뭐 이미지, 색깔을 만들어가는 것. 자, 도시라는 게 어차피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럼 코로나 사태 같이 이렇게 좀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되게 이 밀집도에 의해서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냐에 대한 고민.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환경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옛날에는 뭐 이렇게 흑사병이라 그렇죠. 대유행병이 돌고 한 몇백 년, 몇백 년 후에 또 돌고 이런 식이었는데 텀이 되게 짧아지고 있어요. 그 텀들이 그 쉽게 얘기해 보면 한 5년, 5년?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사스가 돌았죠. 그 다음에 요번에 이 코로나가 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번에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전염병일지는 몰라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료 자족성 또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자족 도시, 어쨌든 간에 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오프라인 서비스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서비스도 이제 개념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치킨집이 처음 생겼을 때 뭔지 모르시죠? 처갓집 양념통닭이었어요. 그 전에는 막 시장에서 이렇게 통닭을 튀겨가지고 그냥 봉다리에 싸주시던 그런 개념이었고, 이게 현대의 개념으로 따지면 처갓집 양념통닭이라는 게 처음 나와가지고, 그때는 배달보다는 그 처갓집 양념통닭집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술과 같이 먹는 것들이 개념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비비큐도 그런 식으로 가다가 어떤 면에서 요새 보면 닭집 가보면 테이블이 몇 개 없죠. 대부분 다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대 변화에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자카야도 그렇고 뭐 그 국밥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쪽에서 우리가 온 오프라인을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에 맞춰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는 도시 마케팅과 여타 마케팅과의 상품 비교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 일반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 도시 마케팅이 있는데 단위가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 마케팅은 뭐 단일제 단일성, 부동산 마케팅은 집합제 복합성, 그 다음에 도시 마케팅도 집합제 복합성을 가지고 있죠. 단일제라는 거는 우리가 화장품, 식품, 라면 이렇게 단일 상품을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할지는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마케팅을 할 때는 좀 다양해지죠. 부동산 일에는 이름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사용처는 좀 되게 틀려요. 어떻게 보면 어, 상가가 있고 주거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이러면 아파트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뭐 다양한 게 있죠. 공장 뭐 그다음에 그 마켓 그 상가들이 집합할 수 있는 상가, 그다음에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다분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많은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상품의 유동성, 단일 제품 이동이 당연히 가능하지만 부동산이나 도시 마케팅은 안 되죠. 그 다음에 단일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집보단 싸잖아요. 뭐 여러분들 가끔 뭐 차는 뭐 집보다 비싼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롤스로이스 같은 거,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평균 수준으로 보면 부동산이 훨씬 비싸고, 그 다음에 그 이 도시 마케팅이라는 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마케팅이 잘 돼 있는 도시라면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요. 뭐 이거는 좀 특이한 일이겠지만 뭐 그 옛날에 뉴욕에 보면 그 도축업을 하던 그 라인 있죠. 거기가 이제 예술가들이 들어가면서 좀 다양한 셀러들이 들어가고 고가의 셀러들이 들어가면서 어 그쪽 지역이 좀 고가의 뭐 그 예술 작품이나 물품을 파는 곳으로 인지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시 마케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는 수가 있어요.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의 욕구를 어느 정도 잘 표현을 하고 만들어 줄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음, 저는 공산주의가 왜 없어졌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뭐 지금 북한도 사회주의인데 곧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럼, 공산주의라는 건 인간의 욕구를 거의 100% 이제 막아놓은 상태에서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폭발이 일어날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사회주의라고 얘기는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그 국가에서 공급해 주는 것보다 뭐 장마당이라는 데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거래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그러죠. 슬슬 자본주의적 개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또한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적인 게 있지만 대부분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제 개념을 많이 또 가져가게 됐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도시의 마케팅을 접목시킬까에 대한 거를 항상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분들 다음 주 어떻게 할지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뭐 출석 체크하고 동영상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내고 뭐 그 다음에 그 시험 공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뭐 수업을 하실 건지 요거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수업을 조정하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 한 학기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어찌 될지 요번 주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제시어는 소설입니다.